오전에 이어 기독교 철학 12강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내일은 출장 관계로 내일 영상 올리는 거를 오늘 저녁에 이거 함께 오전에 올린 것과 함께 같이 올립니다. 임마누엘 칸트 네 번째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칸트는 계몽주의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칸트는 계몽주의를 묻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하러 왔다. 그의 목표는 계몽주의가 신봉하는 가장 근본 항목인 이성의 권위에 영원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장 중요한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퀘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가 차지하는 탁월한 위치는 그가 자신을 계몽주의 문헌 속의 다양한 사상적 동기 속에 몰입시켜 그것들을 상호 보완 작업을 통해 철학의 문제와 절차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성숙시켰다는 데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무를 수행하듯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긴장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소박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칸트는 이 전통으로부터 평생 잃지 않았던 양심의 주권의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31세에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수학과 논리학을 가르치는 자리를 얻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을 철학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칸트는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강사였습니다. 빈델반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년기의 유쾌하고 빛나는 활기와 다재다능함은 진지하고 엄밀한 삶의 개념과 의무에 대한 엄격한 의식의 통제에 길을 내주었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적 과업을 위한 끈질긴 노력, 학문의 직업적 의무를 노련하게 성취하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한 강고한 정직함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현학이라는 그늘이 없진 않았다. 그의 고독하고 수수한 학자적 삶의 한결같은 과정은 생애 황후 무렵에 찾아온 명성의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칸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57세에 펴낸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다룹니다. 윤리학을 다룬 실천 이성 비판, 미학과 목적을 다룬 판단력 비판 같은 주요 작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칸트 사상의 중추엔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점증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계몽주의 체계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의 합리적 비판과 과학적 자연주의 원칙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휴메에게서 보듯 비판은 회의주의로 귀결되는 듯 보였고 이로 인해 상식적 믿음마저 침식될 정도였습니다. 자연주의는 인간 자유에 대한 믿음과 정신의 역할을 위협했습니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흉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흉이 자신을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는 칸트의 말은 유명합니다. 라이프니츠의 합리론 체계를 뒤엎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칸트에게 흉의 회의주의는 아이고 재채기가 심해서 엄청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칸트는 계몽주의를 구하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려 했습니다. 첫째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비판, 이성과 유물론에 빠지지 않는 자연주의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판과 자연주의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에서 면제된 비판은 이성이 자율적 기능이요 보편적 법칙의 근원임을 보장할 것이다. 회의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주의는 물리법칙이 자연 자체에 적용되며 그것이 단지 인상을 연관시키는 습관이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비판에서는 이성과 경험의 조합을 통해서만 진정한 객관적인 지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이성에 대한 초월적 비판을 발전시켰습니다. 칸트는 현상적인 것, 즉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본체, 즉 존재하는 그대로의 사물을 구분짓습니다. 모든 지식이 이성과 경험의 산물이므로 우리는 사물들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저 불가능합니다. 칸트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서 정신이 이 해석적 틀과 비슷한 형성적 역할을 한다고 보며 그가 특히 집중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칸트는 이 점에서 자신의 논증을 초월적 연역이라고, 거기서 유래한 이론을 초월적 관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월적 연역이란 모든 인간의 이해와 경험의 기초적이며 궁극적인 한 세트의 범주가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에 칸트가 붙인 이름입니다. 초월적 연역은 경험적 주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초월적 연역은 대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지식이 선험적으로 가능한지에 이르게 합니다. 칸트는 이해를 지배하는 사고의 형식이 실제의 선험적 본질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주체의 능력과 알려진 것이 가진 본질 사이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이며 우리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칸트를 해석할 때 겪는 주요 어려움의 거의 전부는 이 두 명제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우리의 지식이 감성과 오성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이 둘이 우리 지식의 원천입니다. 첫째는 직관 능력과 둘째는 개념 능력과 연관됩니다. 판단은 둘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생득관념 이론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의식의 전제는 칸트 철학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칸트는 이해의 기초 개념들을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두 12개를 들었는데 그 예로는 실체와 원인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범주를 선험적 직관이라 부른 직관의 두 가지 형식, 즉 공간과 시간과 구분했습니다. 칸트는 이 둘이 범주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했는데 개념들이 일반적이며 사례에 따른 다양성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보기에 필연적으로 오직 단 하나의 시간과 공간만 존재하며 모든 감각은 시간적 구성, 때로는 공간적 구성에 의해 각인됩니다. 칸트는 개별적 의식의 통일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칸트의 초월적 방법의 정수는 그 자기 중심성에 있다. 내가 물을 수 있는 모든 질문은 나의 관점으로부터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가능한 경험의 조망인 내 관점의 표식을 지녀야 한다. 모든 범주는 하나의 원리와 일치해야 하며 원칙들은 범주를 객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칙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유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와 세계가 이해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원칙들은 일상생활과 과학적 관찰, 즉 가능한 경험이 될 대상들에 관한 종합적인 선험적 진리를 규정한다.
가능함이라는 말은 지식의 한계에 관한 칸트 철학의 중요한 강조점을 일깨워줍니다. 칸트에겐 환상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제대로 될 경우 객관적 지식이 생기지만 거기에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의 유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모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 맥락에서 칸트는 앞서 논의한 본체와 현상의 구분을 발전시킵니다. 이 제약은 본 체계를 이성적 체계 속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에서 나오는데, 이런 시도는 언제나 해소할 수 없는 모순이나 이율배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에서 제일 원인 개념이 그런 환상의 예입니다. 칸트는 신존재 증명을 위한 모든 논증이 존재론적인 것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합니다. 존재가 신개념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존재는 수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일 원인 또는 신개념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규제적 원리로 유익하게 가능합니다. 최고 존재의 이상은 마치 그것이 완전한 필요 충분적 원인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세계 내 모든 연관관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도할 이성의 규제적 원리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강조할 때 이성의 자율성 또한 강조합니다. 그가 보기에 합리론은 너무 야심만만합니다. 칸트는 합리론을 바벨탑을 쌓던 이들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획에 동기를 부여한 자율성을 향한 열망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보다 겸허한 계획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 자재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는 일상의 불완전한 추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재와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할 이성의 업무에 기초를 세우는 시도를, 나아가 이를 생각이나 행동이 무너지거나 마비될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건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이성을 외적 권위를 배격하는 훈련으로 자기 훈련과 뗄 수 없고 법과 같다는 점에서 반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성과 신앙, 종교의 관계에서 외적 권위를 배격하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이성의 특징은 특히 중요합니다. 칸트는 자율성이 이성의 근본적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성은 실로 계몽의 기초다. 하지만 계몽이란 사유와 행동에서의 자율성, 즉 적법하지만 이법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와 행동의 자율성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윤리학을 전개합니다. 도덕적 의지는 이해 능력과 달리 진리가 아니라 의무를 겨냥합니다. 칸트는 도덕이 객관적이며 따라서 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자유 개념입니다. 당위는 가능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연 영역이 아니라 인과 율같이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초월적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오직 자유를 행사함을 통해서 실천적 자아를 알 수 있습니다. 도덕은 판단이 아니라 의무로 규결되기에 객관적입니다. 칸트는 실천적 사유와 관련해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을 구분합니다. 가언명령은 조건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다면 조용히 해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가 보기에 가언명령은 보편적이지 않고 개인적이기에 가언명령의 조건성 자체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정언명령은 오직 단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목적 삼아 하고자 결정할 때 우리는 이성에 의해 그 자체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경율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받아야 하리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칸트 윤리의 중심에는 의지의 자율성이 자리합니다. 이런 인간 독립성의 감정은
자율성 개념에, 즉 우리가 순수 실存이성을 구성하는 한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도덕률의 제정자라는 개념에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칸트의 윤리관은 그의 인간관 또는 인간론을 주목하게 만들며 그의 철학 가운데 자연, 자유, 긴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하르트 크로너는 칸트의 세계관의 심장에서 윤리적 주의, 인간의 의지가 도덕적 가치를 식별하고 윤리적 결정을 하는 궁극적 기초라는 견해를 감지해 냈습니다. 앞서 보았듯 칸트에게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수반된 자유는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 초월적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서 행동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세계는 분명 수학적 지식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어떤 이론적 수단을 통해서도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없다. 초감성적이며 영원한 세계는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도덕률을 따르는 삶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크로너는 칸트가 자연과 도덕의 궁극적 통일성을 견지한다는 그의 믿음에서 보면 이론론자지만 이 통일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원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너가 지적한 대로 칸트 사상의 도덕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초감성적 통일에 대한 믿음이 칸트 체계의 한 결과입니다. 신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칸트는 자율적 도덕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는 도덕에 굴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은 여전히 도덕률보다 높습니다. 크로노의 지적대로 칸트에게 선의지는 모든 이해를 넘어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말씀도 칸트의 정신에 의해 변질된다 라고 말합니다. 3.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근대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판은 또한 신학이 전면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심미적 차원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데 그 기능은 아름다움으로 쾌감을 수반하며 보편적 일치를 요구합니다. 심미적 판단은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특징으로 합니다. 칸트는 심미적 판단을 위한 규범을 사심없는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에서 찾습니다. 나아가 칸트는 아름다움과 숭고를 구분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것들의 지성과 목적성에 대한 느낌입니다. 숭고란 그보다 강한 느낌으로 그 속에서 세계의 위대함에 압도되어 세계를 파악하여 통제하려는 시도를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숭고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창조된 세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를 우리의 모든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칸트 체계에서는 종교가 도덕에 종속됩니다. 칸트는 종교의식을 반대했으며 신조를 사유의 내적 자유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덕은 종교에 도달하며 종교적 명제들을 주장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은 도덕의식을 지지하는 한에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칸트는 종교적 후견을 강하게 배격하며 로저 스크루턴이 말하듯 종교에 대한 칸트의 글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비신화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신에 대한 예배는 도덕에 대한 숭배로, 신앙은 실천 이성의 확실성으로 바뀝니다. 최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성의 최고 속성이 경의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칸트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섭리에서 진보로의 이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칸트 철학은 이성의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거대한 시도이며 우리의 간략한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은 단지 계몽주의의 위기를 잠시 유예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자연과 자유, 감각적인 것과 초감각적인 것, 현상계와 본체계 같은 이원론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상계와 본체계의 이원론이 어떻게 개인정신 속의 개념작용에 내맡겨지는 수축된 세계의 가능성을 열었는지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회의주의와 유물론의 유령이 되돌아왔고 요한 피테는 그 나름의 새로운 윤리적 관념론 체계 위에 계몽주의 철학을 재건하려는 시도로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칸트 관념론은 인간의 유한성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이성에 대한 그의 평가가 기독교적 관점과 화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칸트는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성의 권위와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공적 진리로서의 기독교적 관점과 얼마나 맞지 않는지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의 종교 한계 내에서의 이성이라는 책의 암시적 제목에 의해 잘 포착됩니다. 플랜팅카는 칸트의 실제 이해는 기독교적 관점을 뒤집는 것을 보여준다고 특히 플랜팅카가 창조적 반실제론이라 부르는 것의 논리적 결론을 본다면 그렇다고 올바로 주장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적입니다. 칸트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창조적입니다. 플랜팅카는 우리가 세상의 존재 방식을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포스트 모던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플랜팅가는 포스트 모던의 창조적 반실제론이 그 뿌리를 칸트의 관념론에 두고 있으며 이 경향은 기독교와 매우 상충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 게오르크 하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 게오르크 하만은 그를 북부의 마법사라고 부르는 독일에선 유명하지만 영미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관이 철학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제공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교학자 핸드릭 크레머는 하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역사적 계시의 특별한 성격에 관한 그의 깊은 의식을 통해 보면 18세기의 가장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기독교계에서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만은 칸트와 동시대 사람이고 서로 교분이 있었으며 칸트의 초기 비판자이자 논쟁 상대였습니다. 칸트와 하만은 퀘니스베르크 내에서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살았습니다. 하만은 런던에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극적인 회심을 하기까지 계몽주의 서클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심해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온 후 그가 줄곧 봉사했던 베렌스 가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렌스의 아들은 계속해서 하만을 계몽주의 관점으로 다시 회심시키려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칸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만은 칸트를 처음 만난 후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질풍노도운동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 편지는 또한 칸트에게 흉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만은 그의 편지에서 신앙을 특별하고 불가결한 종류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깨우쳐줍니다. 우리의 존재와 외부 모든 존재는 증명될 수 없으며 믿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은 존재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의식이며 감각입니다. 하만은 그 나름의 독특한 철학을 문학적으로 상황에 맞추어 공연하듯 글을 쓰기 때문에 어렵지만 읽기에 유쾌합니다. 하만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성은 자율적이지 않으며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성은 언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어처럼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다. 프레더릭 바이저는 이렇게 지적했다. 비록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만의 이성 비판은 칸트의 비판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다. 이성의 순수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특히 칸트 이후 사상에서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헤르더, 슐레겔, 헤겔은 모두 이성을 그것의 체현, 즉 구체적으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라는 하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칸트 이후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성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 대한 강조는 그 근원을 찾아 하만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계적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근대 과학의 자연주의는 지지될 수 없다. 하만은 근대 과학이 스스로를 신학과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시도의 핵심에 있는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을 논박한다. 3.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신앙은 불합리하다.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 훌륭한 주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4. 자의식은 분명히 자기 설명적이지 않다. 우리에겐 자신을 아는 특권적 통로가 없다. 5. 이성은 진리로 가는 주권적 왕도가 아니다. 이성이 계시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성을 가장 심하게 부정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성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철학자는 구약성경에 더욱 매달릴수록 신약성경을 더욱 완고히 부정하는 유대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1762년에 미학개요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질풍노도의 미학과 낭만주의 인식론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고전주의와 이성주의에 반대하는 하만의 자세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만과 질풍노도 운동의 유대를 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하만의 미학이 보여주는 명백한 기독교적 차원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존 배츠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순수 미학으로 가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완전히 볼 수도 완전히 느낄 수도 없는 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분의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겸손을 더 많이 보고 맛보며 응시하고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만 자신이 말했듯이 창조의 마디이신 그 빛을 끄면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색들도 모두 희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의 출판사를 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책이 출판되기 앞서 교정용 사본을 얻어 최초 비판적 서평을 썼습니다. 하만의 메타 비판이 그 결과물인데 이를 칸트 이후 철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츠는 칸트 비판에 대한 하만의 비판이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비판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만과 같이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철학사에서 그토록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칸트를 빼놓고 철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만을 무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입니다. 하만은 철학사에서 주요 인물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꼭 기독교 철학에서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사야 벌린이 주장했듯 그는 비이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도 이성의 자율성을 반대했고 세계 이해에서 신앙의 구성적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하만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 철학의 초기 창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발굴되어 현재로 주입될 필요가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과의 끈질기고 창조적인 씨름이 그러합니다. 잘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만. 6번째, 주관적 관념론. 바이저는 다음과 같이 올바로 지적합니다. 계몽주의 위기의 궁극적 결과는 회의주의와 유물론이라는 옛 원수 귀환이었다. 야코비는 스피노자를 부활시켰고 칸트의 메타 비판은
흉을 되살려냈는데 이 괴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후기 관념론자들의 과제는 이 괴물을 죽이고 칸트가 실패한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칸트 사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중요한 학파는 피테, 셀링, 헤겔의 주관적 관념론이었습니다. 요한 고틀리프 피테는 예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고트, 홀트, 레싱, 스피노자, 칸트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레싱은 역사적인 우연적 진리와 이성의 필연적 진리를 구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와 이성에 의해 결정된 진리 사이에는 레싱이 건널 수 없는 넓고 흉한 도랑이 있었습니다. 피테의 첫 책은 모든 계시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명성을 얻은 것은 알무 과학을 통해서였습니다. 피테는 유물론과 회의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칸트의 관심을 공유했으나 칸트 철학이 휴무 것보다 더 나쁜 회의주의로 끝나고 만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테는 비판 철학을 보다 탄탄한 기초 위에 재건하려는 노력 가운데 자아, 주체와 비하, 경험 대상을 부분으로 지닌 절대 자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푼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절대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또 그것이 피테가 정의한 대로 지식의 한계인 경험을 초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피테는 그의 분투 개념으로 답했습니다. 절대 자아는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다. 그것은 유한한 자아가 도달하려 분투하는 목표다. 유한한 자아에게 남겨진 모든 것은 부단한 분투이며 자연을 이성적 활동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테는 이런 식으로 오성뿐 아니라 의지까지 자연의 입법작으로 만들므로써 칸트를 넘어섰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조제프 셀링은 절대관념론이라고 알려진 보다 경직된 형태의 관념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원초적 절대가 정신적 의식과 물질적 자연이라는 동등한 두 원리를 나란히 만들어낸다는 자연 철학을 주창했습니다. 셀링은 세무엘 테일러 콜리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피테와 헤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헤겔의 첫 책은 피테와 셀링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철학에 들어서기 전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신현상학이라는 제목의 첫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대표작은 논리학입니다. 헤겔의 위대한 업적은 철학의 역사적 요소를 부착시켰다는 핵심 중요성에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역사 철학에서 잠바티스타 비코와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가 해놓은 두 고전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 속에서 역사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역사학 속에서 철학자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 이는 헤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오직 철학자만 이성이 세계의 군주이며 세계 역사는 이성적 과정임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주 역사는 정신의 산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에서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모든 것, 즉 신의 삶과 시간의 모든 일은 정신이 자신을 알고 또 발견하려는 투쟁이다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역사를 논리의 현현으로 다만 역사적인 것, 투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의 논리는 변증법적으로 정, 반, 합을 따라 펼쳐집니다. 헤겔은 프러시아 군주제가 이상적 국가의 구현, 즉 역사 속 정신의 실현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현현은 철학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의 역사는 절대자, 즉 순수 사유를 스스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만듭니다. 헤겔은 철학이 진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가장 현대적인, 가장 새로운 철학이 가장 발전되고 가장 풍부하며 가장 심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의 중요성은 점차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던 상황에서 종교와 인간 자율성의 종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에 따르면 종교적 실제는 감정과 직관에 초점을 둔 인간 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강조와 어울리는 낭만주의 종교 해석을 개발했습니다. 버나드 리어더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계시, 성경, 신앙고백, 교회 같은 전통적 표지가 다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새롭고 약간은 바뀐 관점으로 나타났다. 관점이 바뀌었는데, 즉 신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바뀌었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진짜 벌어진 일이 기독교 교의학이 다양한 요소가 덧붙은 종교의식의 철학으로 은밀하게 바뀐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슐라이어 마허는 신앙의 좌소를 감정으로 봤습니다. 즉 정서가 신앙의 좌소라고 보았다. 이것도 겸해서 알기 바랍니다. 8번째,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몽주의 철학은 칸트와 함께 정점에 다다랐다. 그는 철학의 심장에 인간의 자율성을 견고히 구축했습니다. 이 전통에서 종교는 그런 자율성을 추종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지식의 중심으로 놓은 이 초점의 변화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으로 경외함에 대한 반대 명제를 뜻하며 진리의 기초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는 곧 일어난 엄청나게 다양한 접근 방식과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회의주의의 망령이 잘 보여줍니다. 이성을 어떻게든 창조 안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도 모든 철학자가 풀어보려 했던 해결 불가능한 긴장을 몰고 왔습니다. 머지않아 해결에 의해 초점이 인간에서 역사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이제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해 움직여갔던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출현과 실험할 때 그리스도인은 슐라이어 마허가 했던 인식론적 기초를 용인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지식이 기독교와 조화됨을 증명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식론적 기초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대 철학의 출현과 발전을 다시 서술하면서 부분적으로 말한 것처럼 근대 철학 자체에 그러한 반대를 위한 자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파스칼, 하만, 리드 같은 철학자는 비기독교 철학자들이 개발한 중요한 통찰을 조금도 내버리지 않고도 어디서부터 근대 철학과 비판적으로 씨름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분명한 위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철학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밤새 제가 저녁에 자막 처리를 합니다. 30분 정도의 강의는 자막 처리하는데 한 5시간 걸리고 1시간 정도 강의는 자막 처리하는데 7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막 수정하고 탈자 오자를 바로 잡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글자를 이 눈으로 보다가 또 쉬었다가 보고 쉬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눈이 침침해져요. 그럼 또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제가 자막을 올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꼭 제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도전이라고 늘상 이야기했듯이 철학은 도전의 학문입니다. 물론 철학은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학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왜 신학을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규명할 수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늘 이걸로 내일 강의로 합니다.
12강까지는 끝났고 모레부터는 이제 13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심하는 여러분과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강건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